새해부터 한국에 빠져버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한국의 생활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둥성에서 나고 자란 32살 쉬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대국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어요. 중국의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가족, 학교, 사회 모두가 저에게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특히 한국,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를 생각할 때면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산둥성 현지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신입사원으로 월급 8,000위안 약 160만 원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 금액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3년 만에 월급을 12,000위안 약 2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또래 친구들보다 높은 소득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중국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속한 직장 문화와 업무 환경에서 오는 피로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대다수의 중국의 직장에서는 996 근무제, 즉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근무제도가 표준처럼 여겨졌고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사 중심의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상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건방지다는 평가가 돌아오기 마련이었고 회의는 일방적인 지시로만 이루어졌어요. 직원들끼리도 자유로운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행하는 시스템으로 직장이 돌아갔죠. 더욱이 야근은 매우 일상적이었고 워라밸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회사 구조였습니다.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개인 발전보다는 회사에 대한 충성이 곧 자신과 기업, 그리고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면서 익숙해진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제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뽕맛에 취해버린 제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작년 여름,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은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마치고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에 알코올을 수혈하며 나른한 휴식을 취하는 도중 4년 전 한국으로 이직한 친구 수희진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친구였죠. 수희진, 너무 오랜만이야. 한국 생활은 할만해? 정말 고생이다. 저는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수희진에게 단순한 안부차 말을 건네었습니다. 우월한 중국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측은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정말 좋아. 일이 많긴 하지만 돈도 많이 벌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 무엇보다 야근 수당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휴일이 확실히 보장돼. 쉬링, 너도 한국에 오면 좋겠다.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월급이 낮고 강압적인 회식 문화와 야근 강요가 만연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봤자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희쥐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직장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의 월급이 제가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야근 수당은 철저히 지급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업무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복지 제도도 매우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과급 시스템과 스터디 그룹 지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등의 혜택은
제가 다니는 회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나 꼬드기려고 거짓말 하지 마. 저는 믿을 수 없어 그녀에게 되물었고 수희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믿기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 아마 지금의 너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야. 중국보다 작은 나라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직접 와서 겪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 특히 내가 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야. 저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어요. 수희진, 날 한국으로 꼬드기려고 말하지 말고, 나 부러우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줘. 난 내가 걱정되고 염려돼.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중국보다 많이 벌고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자 수희진은 잠시 있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통장에 지난달에 벌어들인 월급과 성과급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화면을 보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수희쥐는 말했습니다. 쉬링, 내가 너를 친구로서 그만큼 아끼고 너 역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한 거야.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인정받는 곳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락한 거니? 마음 상하지 말고 생각 한번 해봐. 수혜진과 통화를 마무리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작은 나라고 인구도 적은데 저는 인터넷을 켜고 VPN으로 우회하여 한국의 채용 공고와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던 중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디자인 관련 직군에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와 복지 수준이 현재 제가 속한 환경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보며 솔깃한 제안들도 많이 보였던 저는 마음을 굳게 잡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만 머물러서는 제 스스로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더 윤택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선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직을 결심한 후 제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퇴사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쉬링, 농담이지. 너는 우리 팀의 핵심 멤버야. 지금 갑자기 떠나면 이 팀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제가 한국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 가능성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치더니 제게 비아냥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지. 한국이라고? 중국인들 아무나 데리고 일하는 거기를 말하는 거야? 내 경력은 여기에나 있어야 성장하는 거지. 오합지졸들 모아놓은 곳에서 빛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 차려 쉬링. 한국은 안 돼. 팀장님 방에서 나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팀장님과 이야기를 엿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쉬링이 결국 우리보다 작은 나라로 가겠다고. 거기서는 손 하나 까딱하면 한국인들이 박수 쳐주는 곳이야. 쉽게 일하려고 가는 거라면 가봐.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두고 볼게. 저는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썩어 빠진 뇌를 가지고 우물 안에 갇혀서 버둥버둥대는 팀원들을 보며 혐오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사직서를 쓰고 팀장님 방에 다시 가서 냉정한 어조로 퇴사를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퇴사 전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동료는 비아냥거리며 한국에서 손 하나 까딱하는 것처럼 일 처리하는 거야? 벌써 집중력을 잃었나 보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온갖 수모를 겪으며 퇴사일이 다가올 때까지 맡은 바 임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묵묵히 제가 맡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압박보다 더 심한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대화였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으로 이직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널 키운 보람이 이거니? 왜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니? 중국에서도 너의 위치면 엄청 잘 살고 있는 위치인데 굳이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니? 아버지도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질투한다는 것은 아니, 중국이 자신들보다 우월하니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고 하더라. 너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구나. 저는 회사와 가족에게 이 모든 반대와 수모를 마주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라는 의문이요. 그러나 한국의 근무 환경과 복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은 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동료들과 가족에게 등을 진다는 각오를 하며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한국으로 이직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직장에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과외를 받으며 기본 회화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문법이 전혀 다른 한국어 발음과 표현법을 익히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며 발전한다는 설렘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에서 시작해 점점 더 복잡한 문장을 단기간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적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직장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관련 서적을 읽으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사회 규범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팀워크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입사 준비를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국을 오가며 여러 디자인 회사의 면접을 보며 한국으로의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메일에는 제가 여태껏 진행해온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제 가능성을 보고 함께 하자는 형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여태껏 이직을 준비하며 겪은 온갖 수모와 비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숙소를 계약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나하나씩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한 날, 한국의 직장인으로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드나들던 공항이 더 깨끗해 보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으며 다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과 외국인을 배려한 서비스가 즐비하는 공항에 발을 디디고 있는 제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인천공항에 불어오는 활력은 중국에서 겪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덜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공항 직원의 따뜻한 인사에 화답하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집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도 흥분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다르게 깨끗하고 모던하게 구성되어 있는 집에 짐을 하나 둘 풀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 날, 회사 정문 앞에서 회사를 바라보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 사무실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위해 환영 미팅을 열어주었고 상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슈링이 가진 능력을 존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중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상사의 이런 태도는 제게 큰 용기와 동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팀원들은 제가 말하는 한국어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링, 우리는 내가 한국에 온 만큼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과거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와 방식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회사의 회의 문화는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회의가 주로 상사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고 직원들은 조용히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직원이 회의 중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쉬링 씨,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원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게요.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제 의견을 칭찬했을 때 저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사 앞에서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이런 수평적인 소통 문화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을 무렵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뒤로 나자빠져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첫 월급이었죠. 한국에서의 한 달을 마무리하고 첫 월급 정산을 받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금 제외 후 약 400만 원,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000위안으로 제가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 무시하던 한국으로의 이직이 옳고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순간이었죠. 더군다나 기본 월급 외에도 성과급, 야근 수당, 그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제공되었기에 경제적인 안정감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스터디 그룹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비용도 보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회사에서는 정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야근을 해야 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매주 금요일에는 직원들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SNS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고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보내드리며 한국으로의 이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는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시곤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클라이언트를 위한 UI/UX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제가 제안한 색상 팔레트와 인터페이스 구조는 클라이언트에게 큰 호평을 받았죠. 쉬링,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훌륭한 제안이에요. 이런 피드백은 제게 직업적 성취감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업무 외에도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취향과 의견이 존중되었습니다. 쉬링 씨,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오늘은 우리 쉬링 씨가 좋아하는 걸로 먹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에서는 회식이 상사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고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흔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회식이 단순히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팀원들과 친밀해지는 자리로 운영이 된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근무 환경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문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외에도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퇴근 후 영어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마케팅 강의를 듣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쉬링 씨는 배우고 싶은 스터디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항상 유익하잖아요. 동료의 제안에 저는 몇몇 스터디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친밀해지며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 회사 생활과 제 능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제가 중국에서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경제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한 한국 직장인들은 낮은 월급과 빚더미 속에서 살아간다는 잘못된 편견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직장 생활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고, 그들의 세련된 모습은 저를 매번 놀라게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명품 의류를 입고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선진국이라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잊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프랑스 본사와 협력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국이 아닌 제3국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저는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프랑스어도 할 줄 몰랐고 영어도 능통하지 않았죠. 과연 제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리를 온통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국 직장인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업무 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본사 담당자와 유창한 영어로 협의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 직장 문화의 강점을 실감했습니다. 쉬링 씨,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는 처음이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누구나 처음엔 낯설기 마련이니까요. 걱정 말고 함께 해봐요. 할 수 있어요. 동료의 이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근무 환경은 저를 단순히 외국인 직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동료로 존중해주는 점에서 중국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저는 점차 한국의 장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을 통합해야 했고, 시간과 세부사항의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저는 UI/UX 최적화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의 직관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랑스 본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프랑스 본사 담당자들과 매일 화상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조율했고,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했던 저는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제 부족한 영어를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쉬링 씨가 기여한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을 때 저는 이곳에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본사와 협력했던 국제 프로젝트는 제 한국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회사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는데 인센티브까지 챙겨주는 회사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인센티브 금액이 궁금했던 저는 은행 어플을 들어가 계좌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에 거품을 물 만큼 놀라며 저도 모르게 깍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받은 인센티브는 300만 원으로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0위안에 해당했습니다. 제 월급에 비해 추가로 60%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손에 쥔 순간 손발이 오들오들 떨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성과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지며
한국 직장 문화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링 씨,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팀이 큰 성과를 냈어요. 이건 쉬링 씨의 공헌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국으로의 이직을 추천해준 친구 수희진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쉬링, 한국 생활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이곳 직장 문화는 정말 놀라워.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왜 이제서야 왔나 싶어. 수희쥐는 그녀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느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거야. 여기서는 성과를 내면 모두가 그 가치를 존중해줘.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워라밸. 휴식과 일은 밸런스가 맞아야 효율이 오른다는 것을 한국은 아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감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만족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수희준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더 자연스럽게 생활하기 위해 윤수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이 이름은 내 본명을 한국식으로 바꾼 거야. 이름을 바꾸고 나니 더 이곳에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본명을 한국식으로 바꾼 예명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뭐가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 이름 쉬링을 바탕으로 이수린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윤수진, 난 이제 이수린이야. 이 이름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내 이름이니까 그렇게 불러줘 윤수진. 수희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린아, 너도 곧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질 거야.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직장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장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제 한국식 이름 이수리는 저에게 새로운 목표와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제 자신뿐 아니라 제가 속한 팀과 회사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 수희준, 현 윤수진과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며 제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편견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앞으로도 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뉴스를 접한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거주 중인 자신의 딸 때문인데요. 바로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스카스데일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동네로 딸 리지의 학업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했고 여기서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버렸네요. 저희 딸 리지는 그야말로 우리 부부의 전부였어요. 그녀가 태어나던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한 선택으로 인해 저희 부부에게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야기를 풀기 위해선 리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해요. 리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이삿짐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새 이웃이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리즈가 뛰어오더니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엄마, 옆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한 가족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보니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가족인 것 같았어요. 잠시 고민하다 저는 리즈와 함께 쿠키를 구워서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초콜릿 칩 쿠키가 담긴 접시를 들고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옆집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제시라고 소개하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며 웃었어요. 그때 제시의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리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리즈에게 인사를 하라고 툭툭 쳤고 리즈는 수줍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 나는 리즈야. 소피아도 머뭇거리더니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 나는 소피아야.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 너도 강아지 좋아해? 응, 강아지 좋아해. 이름이 뭐야? 저와 제시는 아이들이 금방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둘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제시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소피아가 여기 와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고맙네요. 리즈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리즈에게 또래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네요. 옆집에 이렇게 좋은 이웃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리즈와 소피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같이 도로로 나갔고 학교에서도 항상 함께 다녔죠.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피아가 우리 집에 와서 리즈와 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안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한 번은 뒷마당에서 두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소피아의 강아지 럭키에게 굴러갔습니다. 럭키가 공을 물고 도망치다 넘어져 굴렀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깔깔거리며 럭키와 함께 땅을 구르며 온몸에 지푸라기가 달라붙었죠. 저와 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둘이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꿈꾸던 삶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들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제시도 가까워졌습니다. 제시는 사려 깊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 직접 만든 머핀을 가져오기도 했고 저는 커피를 준비해 그녀와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리즈가 수학 숙제를 어려워해서 걱정이에요. 제가 말하자 제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소피아도 수학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그룹으로 공부하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자료 찾아볼까요? 그렇게 저와 제시는 아이의 육아를 위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들도 금방 가까워졌어요. 남자들은 운동으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저희들의 남편들은 대학 시절 농구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이 공통점이 두 사람을 빠르게 친구로 만들어줬죠. 한 번은 주말에 두 남편이 저녁 바베큐를 걸고 동네 농구장에서 결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 저와 제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응원하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3점 슛으로 이름을 좀 날렸어. 제시의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제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걸?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남편들은 농구를 하며 서로 몸을 부딪히며 친해지고 결국 농구에서 진 제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는 벌칙을 수행했죠. 저희 집 뒷마당에서 남편들은 바베큐를 구우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고 저와 제시는 음식들을 같이 준비하며 그리고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놀며 점점 하나의 공동체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생일날은 두 가족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제시는 뒷마당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고 리즈는 제일 먼저 초대받았죠. 두 아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 내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리즈와 소피아가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소피아와 베스트 프렌드를 하기로 했어요. 우린 평생 친구예요. 리즈가 너무 좋아요. 리즈랑 같이 평생 즐겁게 살래요? 저희 부부들은 리즈와 소피아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렇게 두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이웃 이상의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늘 함께였고,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두 아이의 관심사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 K-팝이었습니다. 리즈가 처음 K-팝을 접한 건 소피아 덕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BTS의 음악 영상을 보고 매료되었고, 이를 리즈와 공유했죠. 처음엔 단순히 신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리즈도 곧 BTS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즈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더니 태블릿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BTS라는 그룹인데 정말 대단해요. 춤도 잘 추고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화면 속에는 젊은 남성들이 화려한 무대를 펼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지네. 그런데 요즘 BTS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리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소피아랑 저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콘서트도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리즈와 소피아는 K-팝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반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방과 후에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리즈가 저녁 식사 중에 한국의 전통 음식인 불고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불고기라는 음식 들어보셨어요? 고기를 한국식 양념에 절여서 먹는 고기인데 엄청 맛있대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고기, 고기는 뭐든 맛있겠지. 한국의 맛을 느껴볼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주말에 소피아네와 함께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아이는 레시피를 찾아보고 같이 한인마트로 가서 관련 재료들을 구매했죠. 양념을 준비하고 굽는 것까지 아이들이 손수해보며 즐거워했어요. 온 부엌에 달짝지근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보다 더 강렬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단순한 취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아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도중 리즈와 소피아가 방에서 나와 우리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한국에 여행 가는 거 어때요?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부터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오빠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리즈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피아도 곁에서 거들며 말했죠. 맞아요. 그리고 봄날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바다를 직접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너희가 학교도 바쁜데 어떻게 한국까지 여행을 가겠니? 라고 했고 제시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BTS의 이야기를 꺼내며 설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정말 있는 줄 알 정도로 리즈와 소피는 음료를 입혀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여행이고 어린 시절 추억이니만큼 남편을 설득하고 제 시내와 상해 끝에 가족 동반으로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여행 일정을 손수 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경복궁 같은 전통 건축물도 보고 싶어요. 여기도 BTS가 춤을 췄고요. 그리고 한옥마을도 가야 해요.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여행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두 아이는 BTS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제시와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적인 매력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남편들은
주로 한국 음식과 술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막걸리라는 전통술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마셔봐야겠어. 제시의 남편이 말하자 저희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길거리 음식이 엄청 맛있대. 우리 그것도 꼭 먹어보자고. 드디어 한국 여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시설과 효율적인 절차는 시작부터 우리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공항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시가 말하자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봐. 저도 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놀랐고 수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인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일정은 경복궁이었어요.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으며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두 아이는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고 저와 제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피아가 추천한 전통시장에서 한식을 먹으며 한국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들은 삼겹살과 소주라는 것을 먹어보았고 제시와 저는 해물파전이라는 것과 떡볶이라는 것을 맛보며 한국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달고나라는 한국식 사탕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공부한 한국어를 써보며 가게 주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죠.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리즈가 서툰 발음으로 묻자 가게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는구나 얘야. 1,000원이에요. 한국 여행은 우리 두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풍스러운 한옥이었는데 마당 한쪽에 놓인 정갈한 장독대와 나무 기둥에서 풍기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드디어 한옥에서 자게 되다니 믿어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들어온 것 같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시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딱이었죠. 마리아,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리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BTS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강원도 주문진 향후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바다가 우리를 맞이하였고 탁 트인 해변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카메라를 들고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버스 정류장을 구석구석 사진으로 담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진짜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곳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겠지.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들은 해변에 드러누워 바닷바람을 만끽하였고 온 가족이 평화롭게 한국의 바다를 즐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강 위를 떠다니며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죠. 특히 리즈와 소피아는 한강변에 펼쳐진 공원과 반짝이는 빌딩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합쳐놓은 듯해요. 강과 세련되고 높은 빌딩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리즈가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잖아?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와 제시는 남편들에게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남편들은 꼭 가야 한다던 전통 술집을 방문해보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와 제시 그리고 아이들은 숙소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향긋한 국화차는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차분한 시간을 가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행은 보통 바쁘고 정신없기 마련인데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리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봤던 학생들도 어른들도 뭔가 에너제틱한 기운이 있어요.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에 살면 엄청 활기찬 생활을 할 것 같아요. BTS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여행의 설렘 속에서 나온 즉흥적인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제시와 농담조로 두고 갈 테니 알아서 살아보라고 말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명동의 거리에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들은 전날 마셨던 전통술과 한국의 음식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제시와 저는 한국 화장품을 둘러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BTS와 관련된 기념품을 사고는 손을 맞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리즈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 모든 걸 빨리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소피아가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 두 가족의 한국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비행기에 올랐지만 리즈와 소피아는 계속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그때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후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딸 리즈와 옆집 소피아는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후에도 두 아이는 매일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BTS와 한국 문화를 탐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여행 후유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받은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아이의 열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리즈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나 BTS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았고 가끔은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웠다며 우리 앞에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자신도 모르게 한국 단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 리즈를 보고 저는 한마디 던졌습니다. 리즈, 그런데 너 정말 많이 빠졌구나. 요즘은 한국 얘기밖에 안 하네?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묻자 리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엄마, BTS가 말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고. 저는 한국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한국 음악 소리나 두 아이의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열정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와 저는 가끔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딸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빠졌을까요? 나쁘진 않은데 가끔은 조금 걱정스러워요. 제시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시. 리즈도 요즘은 거의 한국 얘기밖에 안 해요. 그냥 여행 후유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리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리즈, 유학이라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야. 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 리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BTS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 문화, 교육 방식 모두 배우고 싶어요. 리즈, 내가 그곳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유학은 내 인생을 좌우할 큰 결정이야. 여기도 좋은 대학이 많잖니. 꼭 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즈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왜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겠어요? 분명 숨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건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탐구하고 발전시켜서 제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리즈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동안 그녀가 이 결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 소피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요. 뭐라고요? 리즈도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제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유학이라는 게 너무 큰 결정 같아서요. 두 아이는 부모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유학에 필요한 조건, 한국 대학의 프로그램, 심지어 장학금 정보까지 스스로 찾아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리즈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예요. 한국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 강의도 많고 제가 관심 있는 과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 대학의 전공 프로그램과 입학 절차, 외국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스스로를 믿어보려고요. BTS가 말했잖아요.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그놈의 BTS라고 말하며 궁시렁거리다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시 부부와 상의 끝에 두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우리 가족과 제시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한국 유학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한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함께라면 잘할 수 있어요. 리즈가 밝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리즈, 엄마는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게 걱정돼. 보고 싶을 거야. 제가 말하자 리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정말 멋진 걸 배워올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두 아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 몇 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리즈와 소피아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데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리즈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갔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항상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엄청 매너가 있어요. 저와 소피아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리즈가 낯선 환경에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행복이 느껴질 때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라는 친구가 함께 있어 든든했죠. 리즈는 한국어도 꽤 능숙해졌고 자신의 전공인 문화 콘텐츠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대학에서 개최한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여해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콘텐츠가 상을 받았어요.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였는데 심사위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리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끝날 무렵 리즈는 저희에게 폭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졸업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여기서 제 커리어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들렸습니다. 리즈,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으로 돌아와야지. 내가 여기에서 쌓은 걸 바탕으로 이제 내 나라에서 내 커리어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도 미국을 사랑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 꿈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여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리즈가 정말 그곳에서 남고 싶다면 우리가 말릴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리즈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는데 너무 멀리 있어야 한다니. 제가 답하자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가 한국에서 머물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옆집의 제시와 제시의 남편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제시와 저의 주장으로 결국 리즈와 소피아를 만나 결판을 짓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선택한 삶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지 경험해보고 판단하자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리즈와 소피아가 살고 있는 자취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며 우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리즈와 소피아는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리즈는 자신이 참여 중인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지금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와 소피아가 지금 일하는 팀은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제 전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리즈의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남편, 그리고 제시와 그녀의 남편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남편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즈, 아빠는 그럼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스카스데일로 이사를 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어.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도 다루는 일들이고 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너의 미래를 그려볼 순 없겠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소피아, 내가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니. 너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며 성공하기를 바랐어. 리즈와 소피아는 잠시 침묵하며 서로를 바라보다 다시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리즈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미국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소피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에서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이곳은 제가 꿈꾸던 무대예요. 문화 콘텐츠부터 기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모든 게 저를 도전하게 만들어요. 이곳에 남는 건 단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아이들의 확신에 찬 태도에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리즈의 말처럼 그녀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침묵을 깨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더니 우리가 이 상황에 와 있구나. 리즈, 내가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게 내 꿈이라면 우리도 도와줄게. 하지만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제시와 그녀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소피아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리즈와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가끔씩 미국에 들러서 가족들을 보러 갈게요. 그렇게 리즈와 소피아의 부모들인 저희는 자식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딸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우리는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리즈의 빈방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고 가끔씩 한국에서 온 전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예요. 팀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리즈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그녀가 얼마나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시와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들의 주제는 항상 리즈와 소피아였고 타국에서 고생할 것만 같은 걱정에 서로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들은 모두 생각하는 사고가 강하니까 잘 해낼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 지내던 저희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CNN의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리즈가 꿈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남편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리즈가 왜 그곳에 남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저 나라에는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어. 우리 리즈도 그 일부가 되고 싶은 거겠지. 저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즈의 선택은 단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삶이었음을 깨달았죠. 뉴스 보도 직후 제시 가족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모여 뉴스의 내용을 서로 나누며 아이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즈와 소피아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로서의 자랑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남편이 말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씨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리즈와 소피아의 결정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리즈를 걱정하지 않아요. 뭐든지 헤쳐나가는 한국인들처럼 리즈도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으로 성장하는 리즈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